카메라 앞에 선 기석, 목발에 의지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한다. 한상우, 그 사람은 제 형입니다. 현장이 순간 조용해지고 기자들과 주민들이 충격에 빠진다. 30년 전 형은 저를 집에서 내쫓았어요.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유산을 혼자 차지하기 위해서요. 기석의 눈물과 함께 30년간 숨겨진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야기 이어가기 전에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즐거운 복도 함께 받아가세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강남의 대저택, 그 최상층 서재에서 한상우는 홀로 서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곧은 어깨와 날카로운 눈빛을 지닌 그의 모습은 마치 조각상처럼 굳어 보였죠. 창밖으로는 한강의 물줄기가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고 저 멀리 반포대교 위로는 끝없이 이어지는 자동차들의 불빛이 하나의 선을 그어내고 있었습니다. 이 저택은 그가 IMF 외환위기 직후에 건설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만은 기회를 보았죠. 땅값이 폭락했을 때 과감하게 매입한 강남의 핵심 부지에 지은 이 집은 그의 성공을 상징하는 기념비 같은 존재였습니다. 지하 3층, 지상 5층의 이 거대한 건물에는 온갖 최고급 시설들이 갖춰져 있었죠. 실내 수영장, 개인 영화관, 와인 저장고, 그리고 수십 명이 동시에 식사할 수 있는 연회장까지. 하지만 지금 이 모든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은 오직 한상우 혼자뿐이었습니다. 회장님, 저녁 식사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지만 상우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김 비서는 벌써 15년째 그를 보좌하고 있는 충성스러운 부하였지만 그조차도 업무가 끝나면 자신의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죠. 식탁에는 언제나처럼 한 사람분의 음식만이 놓여 있을 것이고 그 넓은 식당에서 혼자 식사를 마치는 것도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일상이 되어버렸거든요. 아내분께서는 오늘도 면회를 거부하셨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고 하는데 다만 됐네. 상우의 차가운 목소리에 비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부인 이명희는 벌써 3년째 남편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었죠. 치매가 시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또렷한 정신으로 남편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우울증이라고 진단했지만 상우는 그것이 단순한 병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에게 실망했고 더 이상 같은 공간에서 숨쉬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이죠. 상우는 손에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30년 된 스카치 위스키의 깊은 향이 입안에 퍼졌지만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알코올의 느낌도 이제는 무감각해졌죠. 벽에 걸린 대형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지난 IMF 외환위기 당시 과감한 투자로 부동산 제국을 건설한 한상우 회장의 성공 신화가 다시 한번 조명받고 있습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이 망설이고 있을 때 과감하게 서울 시내 핵심 지역의 부동산을 매입한 그의 결단력은 오늘날 수조원 규모의 기업 집단을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최근 진행 중인 서울 동북부 재개발 사업은 리모컨을 집어들어 화면을 껐습니다. 성공 신화라는 말이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아니, 들어와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죠. 그 모든 성공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이제는 스스로도 알 수 없었으니까요. 서재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상장들과 표창장들이 조명 아래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기업인상, 경제발전 공로상, 지역개발 유공자상, 자선사업 공로상,
수십 개의 상패들이 그의 지난 30년을 증명하고 있었죠. 하지만 정작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상우의 눈빛에는 허무함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상들을 받을 때마다 부인과 아들이 함께 자리했던 초기와는 달리 최근 몇 년간의 시상식에는 혼자 참석해야 했거든요. 책상 위에는 아들 한민수가 보낸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는 아들은 벌써 5년째 한국에 돌아오지 않고 있었죠. 편지 내용은 언제나 비슷했습니다. 학업에 집중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버지의 사업에는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 그리고 당분간 돌아갈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형식적인 안부 인사들 사이로 진짜 하고 싶은 말들은 숨어 있었지만 상우는 그것을 읽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상우는 편지를 다시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 서랍에는 아들의 편지들이 수십 통 쌓여 있었죠. 아들이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유를 묻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고 아들 역시 진실을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국제전화를 걸어본 적도 있었지만 아들의 목소리는 언제나 딱딱했고 대화는 오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강 건너편의 빌딩들에 하나둘 불이 켜지면서 도시는 다시 생명력을 되찾는 것처럼 보였죠. 그 수많은 불빛들 뒤에는 저마다의 가족들이 있을 것이고 저마다의 이야기들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퇴근하면 달려와 안기는 아이들,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는 부부들,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나누는 가족들. 하지만 이 거대한 저택에는 오직 한 사람만이 있을 뿐이었죠. 상우는 서재를 한 바퀴 둘러보았습니다. 수만 권의 책들이 꽂혀 있는 서가, 명화들이 걸린 벽면, 고급 카펫이 깔린 바닥. 모든 것이 완벽했지만 차갑기만 했습니다. 마치 박물관 같았죠. 아름답지만 생명력이 없는, 보기에는 좋지만 따뜻함은 없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돈은 남았지만 곁에 있어줄 가족은 사라졌습니다. 권력은 여전했지만 그 권력을 나누고 싶은 사람은 없었죠. 성공은 이루었지만 그 성공을 축하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상우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결국 공허한 성과 같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벽시계가 8시를 가리켰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지만 상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보다는 이렇게 창밖을 바라보며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는 것이 나았습니다. 비록 그 시간들이 모두 달콤하지만은 않았다 하더라도 말이죠. 문득 상우는 30년 전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모든 것은 꿈이었죠. 가족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해 시작했던 일들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오직 성공 그 자체만을 쫓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던 것은 아닐까요? 한상우는 위스키 잔을 비우고 창가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제 정말로 혼자였습니다. 철저하게, 완전하게 혼자였죠. 이튿날 아침, 한상우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알람 시계가 울리기도 전에 저절로 눈이 떠졌죠. 70이 넘은 나이에는 깊은 잠을 자기 어려웠고 특히 어젯밤처럼 혼자만의 시간이 길었던 날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창밖으로는 이른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고 한강 위로는 엷은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세수를 마치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상우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서울 동북부 재개발 현장을 직접 점검할 예정이었죠. 보통은 현장 소장이나 담당 이사가 대신 다녀오곤 했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규모가 워낙 컸기 때문에 상우가 직접 나서기로 했던 것입니다.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었고 완공되면 그의 부동산 제국에 또 하나의 금자탑이 세워질 예정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상우는 전용 승용차에 몸을 맡겼습니다. 강남에서 서울 동북부까지는 1시간 정도의 거리였죠. 차창 밖으로는 서울의 아침 풍경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출근길 러시아워로 붐비는 도로, 지하철역으로 급하게 걸어가는 사람들,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는 학부모들. 모든 것이 활기차 보였지만 상우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풍경일 뿐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9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거대한 굴착기들과 덤프트럭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작업복을 입은 인부들이 여기저기서 망치질과 용접 작업에 한창이었죠. 먼지가 날리고 기계 소음이 요란했지만 이 모든 것이 돈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상우의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회장님, 안전모를 착용해 주십시오. 현장 소장이 달려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상우는 노란색 안전모를 받아 쓰고 현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원래 오래된 주택가였지만 재개발이 결정되면서 모든 건물들이 철거되고 있었죠. 몇십 년 동안 사람들이 살아온 터전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광경이었지만 상우에게는 그저 사업의 한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현재 철거 작업이 80% 정도 완료된 상황입니다. 예정보다 일주일 정도 빠른 진행입니다. 현장 소장의 설명을 들으며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빠른 진행은 곧 비용 절약을 의미했고 그만큼 수익성이 높아진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그때 상우의 시선이 한 곳에 멈춰섰습니다. 철거 작업 중인 건물 앞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한 인부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그 인부는 다른 작업자들과는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작업복이 유독 깨끗했고 일하는 동작도 어딘지 어색했죠. 마치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상우의 시선을 끈 것은 그 인부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인부가 고개를 들어 상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거리상 얼굴의 세세한 부분까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또렷하게 느껴졌죠. 뭔가 낯익은 듯 하면서도 동시에 낯선 그 시선의 상우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우가 돌아보니 아들 한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5년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이었죠. 키가 더 커진 것 같았고 얼굴도 한결 성숙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여전히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언제 들어왔나? 상우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동시에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들의 귀국에 대해서는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거든요. 어젯밤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여기 계신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민수의 대답은 여전히 형식적이었습니다. 5년 만에 재회치고는 너무나 차가운 분위기였죠. 상우는 아들에게 더 할 말이 있었지만 현장 한복판에서 사적인 대화를 나누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일이 끝나고 집에서 이야기하자. 네, 알겠습니다. 민수는 대답한 후 아버지 곁에 서서 현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수의 시선도 똑같은 곳에 머물렀습니다. 바로 그 낯선 인부가 있는 곳이었죠. 아버지, 왜 저 사람만 그렇게 뚫어져라 보세요? 민수의 질문에 상우는 당황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 인부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었죠. 아니다. 그냥. 상우는 대답을 얼버무렸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그 인부의 존재가 신경 쓰였습니다. 저 눈빛이 어째서 이렇게 낯익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분명히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가슴이 이렇게 두근거리는 것일까요? 현장 소장이 다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공사 일정, 예산 현황, 앞으로의 계획 등등. 하지만 상우의 머릿속에는 그 말들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그 인부의 모습이 떠올랐고 그 눈빛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저 인부는 언제부터 일하기 시작했나? 상우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현장 소장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어느 분을 말씀하시는지. 저기 3번 구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말이네. 상우는 손가락으로 그 인부를 가리켰습니다. 현장 소장이 고개를 돌려 확인한 후 답했습니다. 아, 한기석이라는 분입니다. 일주일 전부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경험이 있다고 하던데. 한기석?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상우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게다가 그 사람이 여기에 있을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이 있나?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조용히 성실하게 일한다는 정도. 현장 소장의 대답을 들으며 상우는 다시 한번 그 인부를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자세히 관찰해봤죠. 체격, 걸음걸이, 일하는 자세. 모든 것이 어딘지 익숙해 보였습니다. 민수도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냉철하고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던 아버지가 이렇게 동요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아버지, 혹시 저분을 아세요? 민수의 질문에 상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죠. 모르네. 그냥 뭔가 낯익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지만 상우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큰 의문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설마 정말로 그 사람이 맞는 것일까요? 30년 전에 집에서 쫓아낸 그 사람이 지금 여기에 나타난 것일까요? 그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상우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 노력하며 현장 점검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그 인부의 존재가 신경 쓰였고 가슴 깊은 곳에서는 30년 전의 기억들이 하나둘 되살아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상우는 곧바로 서재로 향했습니다. 현장에서 본 그 인부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아들 민수는 아버지를 따라 서재까지 왔지만 상우의 침통한 표정을 보고는 일단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5년 만의 재회였지만 둘 사이의 대화는 여전히 어색했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현장에서 보인 이상한 반응이 민수에게는 더욱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죠. 상우는 서재 한가운데 놓인 가죽 의자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으로는 오후에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었죠. 한기석이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는 없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난찍었거든요. 김 비서. 상우는 내선 전화기를 들어 비서를 불렀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섞여 있었죠. 네, 회장님. 오늘 현장에서 일하고 있던 인부들의 신상 정보를 가져오게. 특히 한기석이라는 사람의 자료를 자세히 조사해서 가져와.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필요하십니까? 지금 당장. 상우의 다급한 목소리에 김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15년 동안 상우를 보좌해 오면서 이렇게 급하게 개인 신상을 조사하라고 지시받은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혼자 남은 서재에서 상우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에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아들 민수는 아버지 곁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죠. 부인 명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부터 이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했던 걸까요? 언제부터 가족들이 자신을 피하기 시작했던 걸까요? 상우는 서랍에서 위스키 병을 꺼냈습니다. 아직 오후 시간이었지만 술이 필요했거든요. 잔에 위스키를 따르며 30년 전의 기억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부유하지 않았죠.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겨우겨우 살아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생 기석과 함께 살고 있었죠. 기석은 상우보다 20살 어린 동생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상우가 기석을 키워왔거든요. 착하고 순진한 동생이었지만 때로는 너무 순진해서 상우를 답답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특히 돈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었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가진 것도 없으면서 도와주려 하고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IMF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서 상우는 기회를 봤죠. 땅값이 폭락한 틈을 타서 강남의 핵심 부지들을 매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돈이 필요했고 상우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죠. 그때 기석이 반대했습니다. 너무 위험하다고 집까지 잃을 수도 있다고 말했죠. 하지만 상우에게는 그것이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번을 놓치면 평생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할 것 같았거든요. 형, 제발 다시 생각해봐요. 우리한테는 이 집이 전부잖아요. 너는 몰라.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고. 돈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굶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날 밤 형제는 심하게 다퉜습니다. 상우는 기석의 반대를 무릅쓰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그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죠. 다행히 투자는 성공했습니다. 몇 년 후 땅값이 급등하면서 상우는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성공과 함께 형제 사이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기석은 형이 변했다고 말했고 상우는 동생이 자신의 성공을 시기한다고 생각했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상우가 더 큰 사업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했을 때 기석이 부모님의 유산 중 자신의 몫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기석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작은 집이라도 마련하고 싶어 했거든요. 하지만 상우에게는 그 돈이 사업 확장을 위해 꼭 필요한 자금이었습니다. 형, 제 몫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안 된다. 사업이 안정되면 그때. 언제요? 항상 그렇게 미루시잖아요. 그날 상우는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기석에게 말했죠. 이 집에서 나가라고, 자신의 사업에 방해만 되니까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기석의 눈빛을 상우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배신감과 절망이 섞인 그 눈빛을. 문이 열리며 김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회장님, 요청하신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상우는 서류를 받아들고 첫 번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한기석의 기본 신상 정보가 적혀 있었죠. 한기석, 남 50세, 주소 불명. 계속 읽어 내려가던 상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출생연도, 출생지, 모든 것이 30년 전 자신이 내쫓았던 동생과 일치했거든요.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자세한 조사를 했나? 예,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최근 10년간의 거주지가 모두 임시 숙소나 고시원이었고 정식으로 취업한 기록도 거의 없습니다. 주로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해 온 것 같습니다. 김 비서의 설명을 들으며 상우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동생이 그렇게 어렵게 살아왔다는 뜻이었거든요. 가족은?
배우자와 이혼한 기록이 있고 자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상우는 서류를 덮고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현장에서 본 그 인부는 정말로 자신의 동생 기석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을까? 상우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성공의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동생은 바닥에서 기어다니며 살아왔던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동생이 자신의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인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김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상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위스키 잔을 입에 가져다 댔죠. 하지만 술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죄책감이 밀려오고 있었고 다른 한구석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거든요. 설마 아직 살아 있었다니. 상우는 중얼거렸습니다. 30년 전 그날 이후로 기석의 소식을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혹시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것이라고, 아니면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해왔는데 이렇게 다시 마주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석이 자신의 재개발 현장에 나타난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일까요? 상우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상우는 급작스러운 전화 벨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죠. 이런 시간에 걸려오는 전화는 대부분 좋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현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현장 소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우는 순간 잠이 완전히 깨어났죠. 무슨 사고인가? 철거 작업 중에 건물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인부 한 명이 크게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상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다친 사람이 누구인가? 한기석이라는 인부입니다. 전화기를 든 상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제 정체를 확인한 바로 그 사람이었죠. 30년 만에 다시 만난 동생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에 상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금 어느 병원에 있는가?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입니다. 의식은 있지만 상태가 심각하다고. 상우는 전화를 끊고 급하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김 비서에게 연락해 차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후 병원으로 향했죠. 차 안에서 상우는 복잡한 심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보지 못했던 동생을 이런 상황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병원에 도착한 상우는 곧바로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의사는 기석의 상태가 위독하다고 설명했죠. 갈비뼈가 부러졌고 뇌출혈이 있어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환자분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의사의 질문에 상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형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의 일들이 있었거든요. 가족입니다. 결국 상우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리 원망스러워도 기석은 자신의 유일한 혈육이었으니까요. 수술이 시작되고 상우는 병원 복도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서야 수술이 끝났고 의사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죠. 하지만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석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것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상우는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죠. 침대에 누워있는 기석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동생을 많이 늙게 만들었거든요. 기석의 얼굴은 여전히 예전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깊이 패인 주름과 거칠어진 피부가 가동한 겪었을 고생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손도 예전처럼 부드럽지 않았죠.
거친 일을 많이 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기석아. 상우가 조심스럽게 이름을 불렀을 때 기석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초점이 흐릿했지만 곧 상우의 얼굴을 알아봤죠. 형? 기석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분명했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동생의 목소리였죠. 상우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많이 아픈가? 괜찮습니다. 기석은 여전히 형에게 존댓말을 썼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언제부터인가 둘 사이에는 벽이 생겨버렸죠. 왜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나? 상우의 질문에 기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먹고 살려면 일해야죠. 형처럼 부자가 아니니까요. 말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상우는 그것을 느꼈지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형, 정말 몰랐어요? 제가 거기서 일하고 있는 걸? 기석의 질문에 상우는 당황했습니다. 정말 우연의 일치였다고 생각했는데 기석의 말투로 보아서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무슨 뜻인가? 형이 재개발하려는 그 동네. 저희가 30년 동안 살았던 곳이에요. 기석의 말에 상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재개발 지역이 기석이 살고 있던 곳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그곳에서 살고 있었다고? 네. 형이 저를 내쫓은 후에 갈 곳이 없어서 그 동네 지하 단칸방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계속 그곳에 있었죠. 기석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상우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동생의 삶의 터전을 파괴하려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이번에 재개발이 확정되면서 주민들이 반대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민대표를 맡게 되었고, 주민대표? 상우는 더욱 놀랐습니다. 기석이 단순한 철거 인부가 아니라 재개발 반대 운동의 대표였다는 것이었거든요. 처음에는 형이라는 걸 몰랐어요. 한상우 회장이라고 하니까 설마 우리 형일 거라고는 생각 못했죠. 그런데 현장에 나와보니 정말 형이더라고요. 기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죠. 형, 넌 결국 돈을 택했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 기석의 말에 상우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동생의 말이 맞았거든요. 자신은 언제나 돈을 우선시해 왔고 그 과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형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고 그래서 기뻤어요. 내 형이 그렇게 큰 사람이 되었구나 하고. 기석은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은 저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마치 저 같은 동생은 없다는 듯이 살았죠. 상우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기석의 말 하나하나가 가슴에 박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형이 저를 내쫓으려고 해요. 30년 전처럼. 또다시 집에서 쫓아내려고 하고. 기석아, 나는. 상우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기석이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괜찮아요, 형. 이미 예상했던 일이에요. 형은 항상 그랬으니까. 돈 앞에서는 가족도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기석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병실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쉽게 물러나지 않을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기석의 말에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상우는 동생이 더 이상 예전의 순진한 기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30년의 세월이 그를 단단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상우는 병실을 나와 복도에 서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동생과의 대화는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무거웠거든요. 그리고 이제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 사업과 직결된 복잡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상우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하지 못한 죄책감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거든요. 동생을 버린 것도 30년 동안 찾지 않은 것도 그리고 이제 와서 다시 내쫓으려 하는 것도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기석이 병원에서 보낸 일주일은 상우에게도 길고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병원을 찾아가 동생의 상태를 확인했지만 둘 사이의 대화는 여전히 어색했죠. 기석은 형을 원망하면서도 완전히 밀어내지는 못했고 상우는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기석이 퇴원하던 날 상우는 마지막으로 동생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기석아, 다른 곳에 집을 마련해 주겠다. 좋은 곳으로. 하지만 기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동네에는 저처럼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을 버리고 저 혼자 떠날 수는 없어요. 상우는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의 마음이 이미 굳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기석이 퇴원한 후 재개발 현장의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주민들의 반대 시위가 격화되었고 공사는 계속 지연되고 있었죠. 기석은 목발을 짚고 다니면서도 주민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고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져갔거든요. 한기석 대표가 다친 것도 부실한 안전관리 때문이다. 재벌들은 우리 목숨을 뭘로 보는 거냐? 현장 앞에서는 연일 시위가 벌어졌고 경찰과 주민들 사이의 충돌도 잦아졌습니다. 상우는 사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봐야 했죠. 공사가 지연될수록 손해는 커져갔지만 강경하게 밀어붙이기에는 여론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팀이 현장에 나타난 것이었죠. 재개발 갈등을 취재하러 온 기자들은 기석을 인터뷰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 대표로서 이번 재개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석은 목발에 의지한 채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30년 동안 쌓인 한이 서려 있었죠. 이것은 단순한 재개발이 아닙니다. 가진 자들이 못 가진 자들을 내쫓는 일이에요. 기자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상우 회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순간 기석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죠. 한상우. 그 사람은 제 형입니다. 현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도 주민들도 모든 사람들이 기석의 말에 놀란 표정을 지었죠. 30년 전 형은 저를 집에서 내쫓았어요.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유산을 혼자 차지하기 위해서요. 기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형이 날 버린 건 상속 때문이었잖아. 그때도 돈이 우선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석의 외침이 현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카메라는 그 모든 순간을 담고 있었죠. 형은 저를 버리고 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저희를 또다시 내쫓으려고 해요. 마치 30년 전처럼요. 기석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이 동네에서 30년을 살았어요. 형이 저를 버린 후에 갈 곳이 없어서 이곳이 제 유일한 보금자리였어요. 그런데 형은 그것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어요.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이 장면을 본 상우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전국에 방송되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뉴스는 이 사건을 톱뉴스로 다뤘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친동생을 버리고 재벌이 되었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나왔습니다.
한상우 회장은 30년 전 부모의 유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친동생을 집에서 내쫓았다고 합니다. 현재 재개발 반대 운동을 이끌고 있는 한기석 씨가 바로 그 동생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뉴스는 계속해서 상우의 과거를 파헤쳤습니다. 인터넷에는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고 댓글들은 상우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가득했죠. 재벌들의 민낯이 다 이런 거구나. 친동생도 버리는 인간이 어떻게 사업을 하냐.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인간들. 상우는 서재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올린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민수가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아버지, 정말입니까? 민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민수야, 정말로 삼촌을 버렸습니까? 돈 때문에? 상우는 아들의 눈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거든요. 그때는 상황이 복잡했다. 복잡했다고요? 친동생을 버리는 게 복잡한 일입니까? 민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생 아버지에게 이렇게 화를 낸 것은 처음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다 떠났던 거군요. 어머니도 저도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민수야, 아버지의 말을 들어봐. 더 이상 들을 말씀 없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왜 어머니가 요양병원에서 아버지를 만나려 하지 않는지, 왜 제가 한국에 돌아오기 싫어했는지. 민수는 돌아서서 서재를 나가려 했습니다. 민수야. 상우가 불렀지만 아들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게 부끄럽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상우는 혼자 남겨진 서재에서 무너져 앉았죠. 휴대폰이 계속 울려댔습니다. 기자들의 전화였죠. 하지만 상우는 받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해도 변명으로 들릴 뿐이었거든요. 상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여전히 유유히 흐르고 있었지만 이제 그 풍경도 예전처럼 평온해 보이지 않았죠. 숨겨온 죄가 드러나는구나. 상우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동안 마음 깊숙이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이제 세상에 드러난 것이었죠. 그리고 그 대가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회사 주가는 폭락했고 협력업체들은 계약 해지를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마저 등을 돌렸죠. 상우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성공과 명예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상우는 위스키 잔을 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하지만 술도 이 쓰라린 현실을 잊게 해주지는 못했죠. 이제 상우는 진정으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돈과 권력만이 남은 채로 말이죠. 폭로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었죠. 상우는 며칠째 회사에 나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사무실 앞에서 진을 치고 있었고 직원들의 시선도 예전과는 달랐거든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와 마주치는 것조차 피하고 있었고 요양병원에 있는 부인 명희는 여전히 면회를 거부했죠. 심지어 15년을 함께 일해온 김 비서마저도 어색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상우는 하루 종일 서재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거나 위스키를 마시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었죠. 텔레비전을 켜면 자신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인터넷을 보면 악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참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날도 상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쌓여가는 서류들이 있었지만 손 뗄 기분이 나지 않았죠.
회사 경영진들은 계속해서 긴급 회의를 요청했지만 상우는 모든 일정을 취소한 상태였습니다. 문득 상우는 책상 서랍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별다른 목적은 없었죠. 그냥 손을 움직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 펜들, 그리고 각종 잡동사니들이 서랍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깊숙한 서랍 맨 밑에서 낡은 수첩 하나가 나왔습니다. 갈색 가죽으로 된 작은 수첩이었는데 표지가 많이 해져 있었죠. 상우는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여기에 넣어두었는지도 모르겠더군요. 호기심에 수첩을 펼쳐보니 기석의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어린 시절 기석이 썼던 일기장이었죠. 상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것이 왜 자신의 서랍에 있었을까요? 첫 번째 페이지를 읽어보니 날짜가 35년 전이었습니다. 기석이 고등학생이었을 때의 일기였죠. 오늘 형이 저녁을 사줬다. 치킨을 먹으면서 형이 말했다. 나중에 크면 함께 사업을 하자고. 나는 사업이 뭔지 잘 모르지만 형과 함께라면 뭐든지 좋다. 상우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는 정말 순수했던 시절이었죠. 형제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때였습니다. 계속 페이지를 넘겨보니 더 많은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형이 첫 월급을 받았다고 선물을 사줬다. 비싸지 않은 운동화였지만 너무 기뻤다. 형은 항상 나를 생각해준다. 오늘 학교에서 돈이 없어서 점심을 못 먹을 뻔했는데 형이 몰래 용돈을 넣어줬다. 형은 자신도 어려우면서 항상 나를 챙겨준다. 상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석이 얼마나 자신을 믿고 따랐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거든요. 더 뒤에 페이지를 보니 IMF 시절의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형이 요즘 많이 힘들어한다. 회사가 어렵다고 한다. 나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속상하다. 형이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고 한다.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형의 판단을 믿는다. 형은 항상 옳은 선택을 해왔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형과 크게 싸웠다.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겠다고 한다.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 형은 내 말을 듣지 않는다. 형이 변했다. 예전에 따뜻한 형이 아니다. 돈 이야기만 하고 나를 귀찮아한다. 오늘도 형과 말다툼을 했다. 형은 나를 철없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그저 형이 위험한 길로 가는 것이 걱정될 뿐인데. 상우는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기석의 마음이 점점 상처받아가는 과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형이 성공했다. 투자가 대박이 났다고 한다. 다행이다. 이제 형이 예전처럼 돌아올 줄 알았는데 형이 더 큰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왜 나만 소외되는 느낌일까? 형은 나와 이야기를 나누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가슴 아픈 기록들이 나왔습니다. 형이 나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 이유는 사업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형에게 나는 이제 짐이 되었나 보다. 짐을 싸면서 형이 주었던 선물들을 보니 눈물이 났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다. 오늘도 형 목까지 빵을 훔쳤다. 그래도 형이 웃으니 괜찮다. 마지막 문장을 읽은 상우는 손이 떨렸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했을 때 기석이 형을 위해 빵을 훔쳤던 일이 떠올랐거든요. 그때 기석은 자신이 맞아도 형 목까지 챙겨오곤 했었죠. 상우는 수첩을 덮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석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그 사랑을 배신했는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돈을 위해 버린 건 결국 내 자신이었구나. 상우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동생을 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간성을,
자신의 양심을, 자신의 가족을 버린 것이었죠. 그리고 그 대가로 얻은 것은 공허한 성공과 외로운 노년이었습니다. 상우는 서재를 둘러봤습니다. 화려한 가구들, 비싼 예술품들, 수많은 상장들.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가족이 없는 성공이 과연 진정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상우의 마음은 더욱 쓸쓸했죠. 이 아름다운 것들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상우는 다시 기석의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천천히 읽어나갔죠. 동생의 순수한 마음이, 형에 대한 사랑이, 그리고 점점 상처받아가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기석아, 미안하다. 상우는 수첩을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뒤늦은 사랑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상우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추구해왔던 성공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말이죠. 하지만 깨달음이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였거든요. 그래도 상우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고 싶었죠. 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가족들과 화해하고 싶었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 것 같았거든요. 상우는 기석의 수첩을 소중히 가슴에 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병원에 가서 동생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우는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기석의 수첩을 읽으며 밤새 뒤척였던 탓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낸 기분이었죠. 상우는 세수를 마치고 정장 대신 평상복을 입었습니다. 오늘은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형으로서 동생을 만나러 가는 것이었거든요.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니 많이 늙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고통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죠. 기석의 수첩을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선 상우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기석이 퇴원한 후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병원에 가서 연락처라도 알아보려 했죠. 차 안에서 상우는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계속 고민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오해와 원망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병원에 도착해서 안내 데스크에 물어보니 기석이 아직 입원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의외였죠. 분명 일주일 전에 퇴원했다고 들었는데 말입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어서 어제 다시 입원하셨어요. 간호사의 설명을 들은 상우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자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이 나빠진 것은 아닐까요? 기석의 병실로 향하는 복도는 왠지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죠. 병실 문 앞에 서서 상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과연 기석이 자신을 만나주려 할까요? 아니면 또다시 냉대를 받게 될까요? 상우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기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전보다 더 약해진 것 같았죠. 상우는 천천히 문을 열고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기석은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상태가 일주일 전보다 훨씬 안 좋아 보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도 가빠 보였죠. 침대 옆에는 산소 공급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각종 의료기기들이 기석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형? 기석이 상우를 보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쉬어 있었지만 예전처럼 차갑지는 않았죠. 기석아,
몸이 많이 안 좋은가? 상우는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할 뿐이에요. 기석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얼굴에 고통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의사는 뭐라고 하던가? 수술 후유증이래요. 회복이 생각보다 더딘다고. 기석의 대답을 들으며 상우는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동생의 몸이 이렇게 된 것도 결국 자신의 재개발 현장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이었거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는 것 같았죠. 3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상우는 가방에서 기석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거 내가 쓰던 일기장이지? 기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일기장이었거든요. 어디서 찾으셨어요? 내 서랍에 있었더구나. 언제 들어 있었는지도 모르겠던데. 상우는 수첩을 기석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기석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받아들었죠. 어젯밤에 다 읽어봤다. 상우의 말에 기석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이 날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얼마나 그 사랑을 배신했는지 알게 되었어. 상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석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상우는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3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이었죠. 형? 기석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었어. 내가 내 자신을 버린 거였어. 돈을 쫓다가 정작 소중한 걸 다 잃어버렸구나. 상우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빵을 훔쳐서라도 형 목까지 챙겨주던 걸 기억해. 그때 너는 나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나는 그걸 다 배신했어. 기석은 수첩을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도 힘드셨잖아요. 저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형이 왜 그렇게 성공에 매달리는지. 아니야. 내가 맞았어. 나는 욕심쟁이였어. 가족보다 돈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상우는 기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동생의 손이었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형, 늦었지만 고맙다. 기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30년간의 한과 용서가 함께 담겨 있었죠. 재개발은 중단할게. 내가 살던 그 동네 그대로 놔둘게. 형,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만들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상우의 말을 들으며 기석은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 정말 괜찮아요? 괜찮아. 이제야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알 것 같아.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모든 것들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리는 것 같았죠. 형, 저 사실 형이 성공했다는 소식 들을 때마다 기뻤어요.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제 형이 대단한 사람이 된 거잖아요. 기석의 고백에 상우는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해, 기석아. 정말 미안해. 형도 혼자 많이 외로우셨죠? 저는 가족이라도 생각했는데 형은 정말 혼자였으니까. 기석의 배려 깊은 말에 상우는 목이 메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었죠. 두 형제는 서로의 손을 잡고 그 햇살을 바라봤습니다. 기석아, 이제 함께 살자. 예전처럼. 네, 형. 병실안은 따뜻한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30년 만에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 순간이었죠. 눈물이 두 사람의 손 위에 떨어졌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죠. 상우는 기석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가족이 최우선이라고,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겠다고 말이죠. 두 형제의 화해는 새로운 시작의 신호탄이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봄을 맞았고 서울 곳곳에는 벚꽃이 만개하고 있었죠. 한상우는 예전처럼 강남의 대저택에서 혼자 지내지 않았습니다. 기석이 퇴원한 후 함께 살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기석의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휠체어에 의지해야 했고 걷는 것도 힘들어했죠. 하지만 두 형제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상우가 설립한 한기석 노동자 복지재단의 개소식이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재단의 이름을 동생의 이름으로 지은 것은 상우의 강한 의지였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이 저질렀던 잘못을 이렇게라도 보상하고 싶었거든요. 아침부터 상우는 분주했습니다. 정장 대신 깔끔한 캐주얼 옷을 입고 기석과 함께 재단이 위치한 서울 동북부로 향했죠. 바로 기석이 30년 동안 살았던 그 동네였습니다. 재개발을 중단한 후 상우는 그곳에 복지재단을 세웠거든요. 형, 정말 괜찮아요? 이렇게 큰 돈을 쓰셔도? 기석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재단 설립에만 수백억 원이 들어갔거든요. 괜찮아. 돈은 쓰라고 있는 거 아니겠나? 상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의 상우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이었죠. 하지만 이제 상우에게는 돈보다 소중한 것이 생겼습니다. 재단 건물 앞에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동네 주민들, 언론 관계자들, 그리고 노동자들이 개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죠. 상우와 기석이 도착하자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기석 대표님, 주민들이 기석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기석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죠. 개소식이 시작되고 상우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많은 카메라와 기자들이 상우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더 이상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상우입니다. 상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끄럽기도 합니다.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상우는 잠시 멈추고 기석을 바라봤습니다. 기석도 형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었죠. 이 재단의 이름은 제 동생 한기석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30년 전 저는 동생을 버렸습니다. 돈 때문에, 성공 때문에 가장 소중한 가족을 저버렸죠. 청중들이 숨을 죽이고 상우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30년 동안 이 동네에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저보다 훨씬 가치 있는 삶을 살았죠. 이 재단은 그런 동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상우의 말에 사람들이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앞으로 이 재단은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힘쓸 것입니다. 의료비 지원, 교육 프로그램, 주거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우선하는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상우는 연단에서 내려와 기석 옆에 앉았죠. 이어서 기석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기석입니다. 기석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단단했습니다. 형이 저를 위해 이런 재단을 만들어 주셨지만 사실 제가 더 감사해야 할 사람입니다. 형이 다시 제 옆으로 돌아와 주셨거든요. 기석의 말에 상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사랑, 이웃의 정, 그리고 함께 나누는 기쁨 같은 것들 말이죠. 이 재단이 그런 가치들을 실현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소식이 끝난 후 상우와 기석은 재단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동네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예전에는 낡고 초라해 보였던 동네가 이제는 따뜻하고 정겨워 보였습니다. 형, 후회하지 않으세요? 기석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이렇게 많은 돈을 쓰신 거요. 예전 형이라면 절대 하지 않으셨을 텐데. 상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 전혀. 오히려 이제야 돈을 제대로 쓰는 것 같아.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돌아보니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몇 달 전과는 달리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있었죠. 민수야, 언제 왔나? 방금 도착했어요. 개소식 보러 왔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와 삼촌에게 다가왔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민수의 마음도 많이 변했거든요. 아버지가 진심으로 변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삼촌, 안녕하세요. 민수가 기석에게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죠. 내가 민수구나. 많이 컸네. 기석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삼촌 덕분에 아버지가 달라지셨어요. 감사합니다. 민수의 말에 기석이 웃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원래 좋은 사람이었어. 다만 길을 잃었을 뿐이지. 세 사람은 함께 동네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이들이 골목에서 뛰어놀고 있었고 어른들은 평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평범하지만 행복해 보이는 일상이었습니다. 참, 어머니께서 면회를 허락하셨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정말인가? 상우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변하셨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만나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상우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몇 년간 등을 돌렸던 부인이 다시 만나겠다고 한 것이었거든요. 그럼 내일 함께 병원에 가자. 네, 아버지.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면서 아름다운 석양이 펼쳐지고 있었죠. 상우는 휠체어에 앉은 기석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기석아, 고마워. 왜요? 나를 용서해줘서, 그리고 다시 가족이 되어줘서. 형, 우리는 원래 가족이었잖아요. 기석의 말에 상우가 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라는 끈은 아무리 멀어져도 끊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도 아버지와 삼촌 곁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따뜻함이었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군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상우가 대답했습니다. 돈으로 세운 제국은 허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으로 지은 제국은 지금도 숨쉬고 있었죠. 가족의 사랑, 이웃의 정, 그리고 함께 나누는 기쁨.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부였습니다. 석양이 세 사람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상우는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그가 평생 찾았던 것이었거든요. 한기석 노동자 복지재단은 그날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우는 더 이상 외로운 재벌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을 받는 형이자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진정한 성공을 이룬 것이었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사연몬스터였습니다.